48페이지인가? 토요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는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도 부자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내가 가난한 아빠라고 칭하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가 미성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많이 한 나의 가난한 아버지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시간당 25센트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런 빌어먹을 일자리가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니. 가난한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 토요일 아침 8시 나는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열어준 문을 통해 마이크네 집에 발을 들여 놓았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도록 해라. 내가 들어서자 마이크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분은 몸을 돌려 침실 옆에 작은 사무실로 사라졌다. 주변에 둘러봤지만 마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색함을 느끼며 4주 전에 그곳에서 봤던 두 여자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분은 미소를 지으며 조금씩 움직여 내가 앉을 자리를 내주었다. 45분이 흘러갔고 나는 열불이 나기 시작했다. 두 여자분은 이미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나고 30분 전에 떠난 상태였다. 나이 많은 신사 한 분도 20분 동안 머물다가 가버렸다. 텅 빈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맑고 아름다운 하와이의 토요일의 사양 냄새 나는 칙칙한 거실에 홀로 앉아 아이들을 착취하는 부두새와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크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부스럭거리며 움직이는 소리, 전화로 얘기하는 소리 등이 들렸다. 그는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냥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그냥 나올 수가 없었다. 마침내 15분이 더 흘러 정각 9시가 되자 부자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내게 들어오라고 했다. 보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거라면서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회전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니까요. 내가 불쑥 내뱉었다.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어린아이로서 어른에게 맞서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다.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요. 야구놀이까지 포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제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요. 아저씨는 동네 아이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돈밖에 모르고 직원들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나를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 무시했어요. 아무리 제가 어린아이라 해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자 아버지는 회전 의자에서 몸을 젖히며 양손으로 턱을 베고는 나를 응시했다. 그만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구나. 그분이 말했다.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직원들 대다수처럼 말하니 말이다.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그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계속 불만을 터뜨렸다. 저는 아저씨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를 괴롭히시는 것 뿐이잖아요. 그것은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일이라고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부자 아버지가 조용히 얘기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저씨는 제가 푼돈 받고 일하는 것에 동의한 이후 제게 말을 거신 적도 없어요. 시간당 10센트라니. 아저씨를 정부에 신고해야겠어요. 미성년 노동법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것도 잘 아시죠? 와우,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대다수와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내가 해고했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처럼 말이다. 할 말 없으시죠? 어디 있으면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다그치며 스스로 어린애 치고는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아저씨는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지 어떻게 부자 아버지가 차분히 물었다. 제게 말씀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저는 3주 동안 일을 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뾰루퉁한 입술로 얘기했다. 말로 설명하거나 강의를 해야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죠. 내가 대답했다. 그건 학교에서나 쓰는 방식이지.
그분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지만 삶이 가르치는 방식은 그와 다르단다. 그리고 우리 삶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내게의 경우 삶은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냥 우리를 제멋대로 내두른다고 해야 옳지. 그렇게 내두를 때마다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정신 차려. 내게 가르칠 게 있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삶이 나를 내두르면서 가르치는 거라고?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내가 지금 사기꾼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52페이지. 삶의 교훈을 배우면 더 잘 살 수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에 내두르게 될 뿐이지.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단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덤벼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들은 상사나 일자리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덤벼들지. 자신을 내두르고 있는 게 삶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삶은 우리 모두를 내두른단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데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단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그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전진한단다. 물론 대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처럼 싸우고. 부자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나무 창문을 닫았다. 만약 내가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운다면 현명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다. 하지만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일자리나 낮은 급료, 상사 등을 탓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겠지. 2대 8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20%. 여기에서 포기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80%. 너는 늘 무언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겨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헛된 희망이나 꿈꾸며 삶을 살게 될 거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기대하고 의존이에요. 기대하고 의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되면 조금 있으면 집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춰주겠지. 신랑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춰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터트리기 시작하고 이제 부부싸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내가 그 여자 그 남자가 좋아서 내 곁에 두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까먹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장님한테 기대하는 거죠. 실은 자기가 일하러 회사 들어간 건데 사장님한테 월급 주는 걸 기다리려고 회사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까먹지 않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죠. 나머지 80%는 자기가 일을 잘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사장님이 월급 잘 주는지 보너스 잘 주는지 제때 돈 주는지 이런 거에 이제 머무르게 되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아예 생각도 못하죠. 인지하고 지각하지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들.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한 달 내내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월급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 지나면 의심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한 달 논 것 같은데 왜 월급이 나왔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요, 5년 후에 가도 그 회사에 있고 10년 후에 가도 그 회사에 있어요. 자기가 냄비 속에 개구리가 돼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퇴사한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퇴사한 후에 무슨 일을 하다가 망한다든가, 퇴사한 후에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그때 느끼는 건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나이가. 부자아버지는 나를 굽어보며 내가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살폈다. 그분의 눈길이 내 눈과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응시하며 눈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나는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눈길을 돌렸다. 그분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분을 비난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싸우고 있었다. 이 세상에 20%만 사다리를 오르는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80%는 쳐다보고 있거나 아예 쳐다보고 있지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려면은 그런 거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질문을 해야 되죠.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그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그 사장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선배를 만났을 때, 후배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집에 돌아갈 때 내가 뭔가 배운 게 있고 나아진 게 있고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좋은 거죠. 근데 기분만 좋은 사람들이 있다. 만남만 즐거워. 네, 만남만 즐거워. 저는 30대 때 되게 당황했던 케이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면 좋은 건지 일하는 것도 좋은 건지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만나서 되게 당황했던 거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서 놀 때는 되게 재미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일의 생산성이나 일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만나면 재미있는데 일의 생산성은 떨어져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었어요. 지금은 저는 그 사람을 만나도 재미있어도 생산성이나 능력이나 지식적인 부분에서 배울 게 없으면 저는 좀 이제 정리를 해요. 지금은 그게 맞다라는 거를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이게 안타깝긴 하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좋기는 하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 만나고 있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좀 그거를 좀 지키는 편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배신 때리니까. 그래서 53페이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네가 주위 사람들이 만날 때 80%는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많은 자료의 얘기는 데이비드 호킨스 책도 개연상이 일어나는 레벨 떨어지는 사람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건 뭐죠? 어려운 건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생산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나한테 생산성이 있는 사람인지 와간에 좀 봐줍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게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각자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53페이지) 보시면 학습 원뿔, 그죠? 이거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고 책마다 나오는 내용이고 52페이지 파란 박스 볼까요?
20년 전 그리고 오늘 학습원뿔. 학습원뿔을 고안한 에드거 데일 박사는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을 할 때 무언가, 즉 무언가에 대한 실행이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죠? 할 때 가장 잘 배운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운 인물이다. 이른바 체험학습. 그러니까 점점 요즘 체험학습 쪽으로 돌고 있잖아요. 머리에 오래 남는 거죠.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학습의 토대를 세운 셈이다. 그의 학습원뿔은 책이나 자료를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비효과적인 학습법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학습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53페이지 볼까요? 2주 후 기억의 정도와 개입의 정도가 나오죠. 맨 밑에 보시면 자료로 읽는 경우가 있죠. 이게 까만 부분이 적잖아요. 자료로 읽는 게 2주 후에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맨 위쪽에 가시면 실제로 행동하는 경우 가장 많이 남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개입의 정도, 자료를 읽는 거, 이런 것들은 가장 수동적이죠. 행동을 하는 게 가장 능동적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가 시뮬레이션, 세 번째가 프레젠테이션. 극적인 프레젠테이션. TV에서 본 적 없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날아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 본 적 있잖아요. 강의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좀 열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 어쨌든 자료가 좋거나, 그죠? 우리가 특히 이런 프레젠테이션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그 형사물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범죄 관련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막 사람 시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증거도 아주 뭐한 증거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들을 딱 제시할 때 그 드라마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극적인 프레젠테이션이죠. 우리 TV에 보면 EBS라든가 요즘은 EBS 말고 일반 뭐에도 유니세프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소년 가장돕기 이런 데 보면 어린애들이 자기 동생이랑 살면서 이제 동생 키우면서 살고 그런 것들은 극적이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전화를 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을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행동을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거, 행동했을 때 문제가 뭐라고요? 돌이키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시뮬레이션 할 것이냐를 잘 섞어야 되고, 이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행동의 기초와 자기가 그 전에 배웠던 자료가 잘 어우러졌을 때, 자기가 계속 그거에 관한 지식적인 그런 거를 많이 채웠을 때 시뮬레이션이 점점 잘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험도 하지만 지식적으로도 이제 모자람 없이 같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하고 행동이 잘 어우러져야 되죠. 그러면 직접 행동해보지 않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기도 하고, 그건 그 어떤 소비자,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행동한 실제 자료들이 많이 쌓이면 그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지 않더라도 그 데이터만 분석해도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54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좀 줄이고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늘려야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머리만 굴리지 말고 좀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과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저 뭐를 할 건지 각자 다른 거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A라는 사람이 5대5를 했다고 나도 5대5를 따라서 한다,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른. 54페이지 파란 박스. 20년 전 그리고 오늘 삶이라는 스승.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 Y세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일을 대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 자동화와 로봇하고 요즘 뭐를 많이 쓰고 있죠? 주문 시스템. 그 뭐라고 해요? 키오스크? 롯데리 앞에서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키오스크죠.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돈 놓고 카드 놓고. 그 선생님은 저걸 외우셔야죠. 네. 전문가니까, 유통 전문가니까. 우리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하려고 했었었는데 안 하더라도 저 이름 꼭 외우고 다니셔야지. 누구랑 대화할 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 중에 요즘 다 치우고 있죠. 다 치우고 있는데 나는 치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치우니까 이제 실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실업보다는 알바 자리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동화 기계하고 로봇하고 키오스크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이냐는 거죠. 더불어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수를 통해 배우는 일 역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진다. 학교 공부는 실제 세계에서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 졸업장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던 시대는 끝났다. 시행착오. 이거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도 시행착오 하면서 배워나가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우리는 시행착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시행착오는 누가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30대. 이런 애들은 시행착오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어리니까 시간 많으니까 50대 우리가 시행착오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40대 50대 온 사람들이 시행착오 하면 언제 다시 복구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구별을 못한다고. 우리는 시행착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서 가야 된다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 철학관 갈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얘네는 결혼도 마찬가지. 해보고 안 해보면 다시 솔로 돼서 다시 하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아니 여자 남자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해봐도 된다고. 얘네는. 근데 여기 사람들이 해보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건 그거예요.
30대 사람들은 로맨스를 꿈꿔도 되지.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안 되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꿈을 꿔도 되지만 이쪽에서는 갖고 가는 식으로 해야 돼. 갖고 가는 식으로. 그죠? 가능하면 이렇게 만나든지 헤어지든지 하는 과정에서 큰 아픔도 겪지 말고 잘 이렇게 갖고 가면서 가는 그런 식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40대 50대인데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인데 자기는 지금이라도 그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이혼하고 그 사람하고 만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이쪽 사람들은 몰라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출발한다면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초기화돼도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가 어떤 그 틀이 딱 프레임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초기화돼서 다시 하려고 하면 그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냐는 거지.